선형 수면파라고 써져 있네요. 수면파는 말 그대로 수면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파도를 수면파라고 하고요. 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충 이해를 하자면은 선형이란 말 들었을 때 리니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리니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서로 계산하는 게 편한 상황을 되게 뭉뚱그려서 선형이라고 하죠. 뭐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스칼라를 곱했을 때 그렇게 이해돼요? 아닌가? 원래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 선형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에서. 근데 그게 그냥 까놓고 보면은 서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중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수면파에서는. 서로 다른 수면파끼리 중첩을 해도 되고 뭐 곱하기 얼마를 해도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 2-2를 놓고 보자면은 좀 크게 그릴게요. 중요한 그림이니까. 좌표계를 먼저 그립시다. X로 되어 있네요. 좀 더 같네. 지금 y랑 x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상에 그린 거예요. 얘가 t면 시간에 대해 그린 거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공간에 대해 그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한 번에 위상이 다시 나타나는 데까지의 x축이 뭐라고요? 공간이잖아요. 한 번에 위상이 다시 나타나는 데까지의 거리가 파장이죠. 만약에 얘가 t면은 이게 뭐가 돼요?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파장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거꾸로 해놓고 밑에 줄 그어 두 개 그어 놓은 게 우리가 원래 하는 얘기가 정수면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잔잔할 때 표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원래 수면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면에서 올라가거나 최대로 내려간 거리가 진폭이죠. 얘는 파장. 다른 거 더 있나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체 때 배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뭐죠? 해양 유체인가? 거기서 혹시 배웠어요? 뭐 비슷하게 진도 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기 n같이 생긴 애는 n이 아니고요. 그리스 문자로 에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얘 빼고는 다 알고 있죠. 그럼 제가 얘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에타라는 건 하나의 함수인데 그 함수가 뭘로 정해지냐면은 x랑 t로 정해져요. 우리 t는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어떤 시간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뭐냐면은 지금 x 방향으로 어떤 위치에서 아무 위치나 찍었을 때 얘가 어떤 시간일 때 아무 시간일 때 수면이 어디에 있냐예요. 그러면 에타는 누구에 대응되냐면은 y에 대응이 되겠죠. 맞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에타라는 게 수면의 위치예요. 수면의 위치인데 x방향은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수면의 위치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은 욕을 하겠죠. 뭘 알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랑 t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x는 뭐였어요? 거리에서 수면에서 얼마나 멀리 나갔냐. 수면 방향으로 얼마나 갔냐. 그 다음에 걔가 어떤 시간일 때 그때 수면의 위치는
우리가 상하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y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한숨 쉬는 게 여러분들 수업이 아니라 마스크 쓰고 말하면 숨이 가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x랑 t를 정해주면은 그때 수면 위치가 y에 대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수면 높이겠죠? 위치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높이라고 할게요. 수면 높이가 정해지는데 그 수면의 높이를 쭉 따라서 그은 함수가 에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에서 뭐를 집어넣었을 때 위치하고 x방향 위치예요. 시간을 정해 주었을 때 그때 y방향 높이가 수면이 짠하고 나오는 게 에타라는 함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뒤가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거는 2차원 수면파의 문제고 3차원 수면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x만 넣어주면 돼요? 평면이니까 대개는 x, y를 넣고 그 다음에 z가 결과로 나오겠죠. x, y, t를 넣었을 때 결과 z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차원 수면파는 얘가 진행하면서 에너지가 어디로 퍼지지 않거든요. 그대로 전달돼요. 길이 방향으로. 그건 참 좋은데 3차원 수면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뭘 딱 떨어뜨리면 파도가 원형으로 퍼져나가죠. 퍼져나갈 때 자세히 보면 파구가 그대로예요. 파고 줄어요. 왜 줄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딱 넣었을 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줬던 에너지가 이 선 전체에 걸쳐서 퍼져나가겠죠. 에너지 강도가 길이에 대한 에너지 강도가 낮아져요. 전체 에너지 합은 똑같아야 되니까 에너지가 퍼져나갈수록 에너지 길이 단위 길이당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니까 파고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멀리 가면은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2장에서는 이걸 다루진 않아요. 3차원 수면파까지는 하지 않고 뭐 그 아까 무슨 수업이었죠? 유체? 해양 유체? 거기에선 다룰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구태여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거 참 좋은 점이죠. 처음 보는 번호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면파가 왜 생기냐면은 책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수면파가 왜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면에다가 뭔가 교란을 한번 흔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교란은 되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압력으로 나타나요. 압력을 주면은. 그러니까 수면에다가 물 아래든지 압력을 한번 뽕 주잖아요. 그럼 걔로 인해서 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요. 그럼 그게 퍼져 나가는 현상이에요. 뒤에서 더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럼 수면파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텐데 책에서 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면파를 대충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왠지 사인 곡선 같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진짜냐? 이게 진짜겠냐라는 거예요. 책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면파를 봤을 때 걔가 코사인 함수 같냐라는 그냥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면파에 대해서 뭔가 물리적인 조건을 정해줄 거예요. 수면파에 대한 물리적인 경계 조건을 정해줬을 때 이 함수로 나타내면은 걔가 그걸 만족을 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단순히 생긴 게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수면파로 정의할 수 있는 물리 현상들이 이 식에 대해서 만족을 하냐. 만족을 안 한다면 얘가 수면파를 나타내는데 부적합한 거겠죠. 뭔가 다른 함수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냥 얘로 생각을 해도 되겠냐 말겠냐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얘기는 다 쓴 것 같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거 대문자 세타거든요. 대문자 세타는 뭐냐면은 x랑 t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이거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 있고 우선 필요한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으로 가죠. 35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상유체로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이상유체.
이상유체가 갖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 중에 응? 비합축성? 네. 비점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가 0이다. 맞아요? 밀도가 안 변하는 게 비합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말로 쓰기가 참 어렵네. U가 0이다 하면 되죠? 점성 개수가 0이면은.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는 포텐셜 유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유동을. 원래 이상 유체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포텐셜 유동이란 걸 들고 왔잖아요. 유체 때 배웠죠. 아, 복습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포텐셜 유동이 뭐냐면은 U 밑에 줄 그은 거는 무슨 뜻이에요? 위에 긋기도 한데 벡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정한 점에서 여기 x, y라는 평면에 속도가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각 위치마다. 요 위치의 속도 분포.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오일러리안 접근법이겠죠? 어떤 특정한 위치의 속도잖아요. 어떤 유체의 입자가 아니라. 그럼 얘가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운동은 하겠죠? 걔를 U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U는 뭐에 대한 함수예요? X, Y, T 세 개에 대한 함수겠죠. 시간이랑 위치에 따라 다 변할 거잖아요. 여기도 U가 있고 여기도 U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속도장을 뭔진 모르겠지만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접근법이 포텐셜 유동이에요. 맞아요? 왜 다 모른다는 표정이지? 왜 포텐셜 유동이라는 이름을 쓰냐면은 이 P가 포텐셜이거든요. 포텐셜이라는 거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에요. 뜻이. 그래서 얘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러니까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걔는 당연히 벡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칼라들의 분포로 이 XY 평면에 스칼라들의 분포를 쫙 그려놓고 각각의 점에 대해서 그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면은 걔가 속도랑 같게끔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2차원 평면이니까 I가 있고 J가 있죠. 그럼 얘가 U랑 같고 얘가 V랑 같게끔 해주는 P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미분하는 거는 쉽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적분해서 얘를 만드는 게 어렵긴 한데 못할 건 아니잖아요. 숙제로는 안 나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포텐셜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은 어떻게 배웠어요? 비합축성 유체에서는 질량 보존이 속도의 다이버전스 맞아요? 원래 식은 뭐였어요? 이거였나?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봤을 때 컨트롤 매스의 시간에 대한 질량 변화량은 0이잖아요. 컨트롤 매스라는 게 애초에 일정한 그 질량을 뭉텅이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니까 걔가 시간에 따라서 질량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질량만큼으로 마킹을 해놓고 쫓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0인데 얘를 전개를 해주면 뭐가 나와요? 시간에 대한 편미분항이 있는데 걔가 애초에 0이라고 우리가 인컴프레서블에서 가정을 했으니까 걔 빼면 얘만 남는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량 보존은 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을 할 때는 질량 보존이 벨로시티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을 구하면은 걔가 0이 된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에 나오는 식 5번이 그대로 전개가 되죠. 몇 분 됐어요? 15분. 잘랐다 할게요.